수업은 못하는데 그 너네 여태까지 이제 배웠잖아, 분석법을. 그치? 근데 그거를 숙제로라도 조금 많이는 안 내줘. 지금처럼은 못 내주겠지만 좀 하는 게 맞죠, 사실. 그래야지 안 잊어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종의 기초체력 같은 거야. 예를 들면 김연아가 이번에 대회를 나가. 대회를 나가면 대회를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겠지. 그치? 그런데 기초체력 준비는 안 해? 웨이트도 하고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웨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돼 있는 애들이 결국은 잘하기 때문에 얘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대신 양은 줄어들어요. 알겠죠? 누구랑 얘기해요? 줄어들어요? 네. 싫어요? 좋죠? 자, 수호제기입니다. 수호제기는 나를 지키는 집을 뜻하는 수호제라는 다오를 소재로 한 3분 수풀이다. 의문에서 시작하여 답을 찾게 되는, 자, 이게 표현 방식이야. 이런 게 중요하다는 선생님이 수필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표현 방식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 방식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였고 내용적으로도 그걸 뛰어넘어 독자에게 뭘 했어요? 교훈을 준다. 공감을 유도한다. 됐죠?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실제로 문학작품에서도 다루고 국어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경우도 꽤 있고 그 다음에 문학교과서에서 나오고 있어서 안 배우는 친구가 없을 겁니다. 2학년까지라도 꼭 배우게 돼요. 자, 갑니다. 그래서 수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험을 통해서 이 라인을 잘 따라가야 뭐예요? 성찰하고 교훈을 주는 이 라인 이걸 어떤 식으로 담아냈나? 얘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답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 갔다. 갑니다. 문제 볼게요. 문제를 봤더니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윗글의 작자의 관점에서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고 윗글의 작자의 인식의 변화 자 이거 중요하죠. 이거는 미리 좀 보면 좋겠죠? A를 참고하여 기억의 의미를 추측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윗글에 나타난 작자의 인식 변화 한번 볼게요. 이게는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파악하기 전에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의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 수오제라는 이름을 붙였어. 그지?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붙였지? 라고 궁금해하다가 나는 장기로 귀향 후 이 사람 귀향 가죠. 정해고 홀로 깊이 지내면서 깊이 생각해봐. 그러면서 자신이 귀향 오기 전에 자신의 행적들을 쭉 떠올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볼게요. 수오제라는 것은 큰형님이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의심하여 말하기를 자 밑줄 쳐볼게요. 의심하여 자 궁금증을 품었다는 얘기죠. 의심하여 말하기를.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는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이게 되게 고어로 써있어서 그렇지 너네가 만약에 뭐 나? 나는 난데? 나 여기 있는데? 너네들은 솔직히 그 수호제를 보고서 그냥 지나가겠지. 수학여행을 갔는데 만약에 수호제를 봤어. 그럼 너네는 그냥 선생님 점심 뭐예요? 점심 메뉴 뭐예요? 다음 어디로 가요? 장기자랑 언제예요? 이럴 텐데 이렇게 수필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깊은 성찰을 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야. 나는 굳게 맺어져 있어서 어떤 대상과 내가 맺어져 있는 걸로 치면은 나보다 더 절실한 게 있어? 나는 완전 난데? 근데 이걸 내가 왜 지키지? 이상한 이름이다. 의문. 내가 장기로 귀하고 온 이후 자 아까 이 문제 있었죠. 홀로 지내면서 정밀하게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하였다. 여기에 보면요. 나가 두 종류가 등장을 하거든요. 나가 두 종류가 등장. 이거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본질적인 자아가 있고 현상적인 자아가 있어. 이렇게 자아를 나눠서 설명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시들이 있지. 누구 시 배웠었니 우리? 그렇지. 똑똑하다. 당연히 얘랑 연결돼서 정말 많아요. 윤동주의 시에 보면은 자아가 내가 지켜야 되는 자아, 이상적 자아, 추구해야 되는 자아, 그렇지 않은 자아, 본질적 자아와 뭐 현상적 자아, 뭐 이거 다른 말로 이상적 자아 뭐 이런 말 들어봤었잖아요. 그죠? 본질적 자아, 이상적 자아, 참된 자아 뭐 이런 거.
이 자아를 성찰의 개념에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자기 시에서 드러냈던 아주 대표적인 시인인 윤동주 시인이 있었죠. 뭐 쉽게 쓰여진 시, 자아상, 뭐 그죠? 되게 많았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하나씩 하게 될 거고, 윤동주 시는 반드시 아마 내신 대비하면서 엮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이 시들은 무조건 1학년에서 되게 잘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유치환이라는 시 있어요. 유치환이라는 생명에서라는 시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병든 내가 병든 나무처럼 바람에 나붙기 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거기 왜 가냐면 본질적 자아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거 대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럼 질문, 이 나는 뭐야? 본질적 자아야, 현상적 자아야? 얘는 지켜야 하는 것이다. 현상적 자아야, 본질적 자아야? 본질적 자아, 본질, 이상적 자아. 이걸 지켜야 되는 거지. 내 밭을 지키고 도망갈 자는 있는가? 없어.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없어. 나의 정원의 꽃나무, 과실 등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혔다. 나의 책을 훔쳐 없애버릴 자가 있는가? 그 나무란, 이게 책은 가져갈 수 있지만 뭐는 가져갈 수 없어. 내 지식은 가져갈 수 없고, 그리고 이거는 딴 데도 얼마든지 있잖아.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은 안 돼. 그걸 어떻게 없애겠어? 나의 옷? 식량? 도둑질해서 나를 군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의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 될 수 있어.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니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어. 그치?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은 사실 내 거를 일시적으로 조금은 훔쳐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없앨 수는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야. 다시 형님네 집에 갔는데 수오제 나를 지킨대. 여기 뭐 본질적 자아겠어, 현상적 자아겠어? 플러스 자아겠어, 마이너스 자아겠어? 수오제 여기서 뭘 지키겠다는 거야? 본질적 자아지. 생각하고 대답을 꼭 하세요. 본질적 자아야. 그치? 이때의 나는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나는 현상적 자아. 이건 현상적 자아야. 이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기형을 와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성찰할 시간이 많아지잖아. 그래서 성찰을 해봤더니 수호제의 의미를 한번 깨달아봤어. 깨닫게 됐어. 가로쳐볼게. 거기 아까 대체로 거기부터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물질적인 것들은 형태가 고정되어 있고, 이거 어디로 가져갈 건데, 밭, 집 이런 거, 그치? 그러거나 아니면 무한해, 무한. 계속 만들 수 있어. 계속 리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A 부분이 중요하죠. 그럼 나는 어떤가? 물질은 그래. 물질에 대해서 했고 A 부분이 중요한 거죠. 유독 이른바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날듬에 있어 일정한 법칙이 없대. 나를 잘 생각해봐.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또 그 마음은 또 어디로 가? 막 딴 데로 가지? 그치, 수빈아? 그리고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제약에 겁을 주면 떠나가고. 이게 뭐야? 신의 같은 거, 의리 같은 거, 이런 거 슉슉 바뀌잖아. 사람이란 본질은 그렇잖아.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를 지는 미인의 미인, 이성의 유혹에도 또 떠나가고.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뭐구나? 나구나. 알겠니? 이거 되게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뭐야? 이 아이의 본질적 자아, 얘도 본질적 자아. 얘도 본질적 자아. 얘네들은 이 본질적 자아라는 것은 영원불멸이 아니야.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애가 너도 그렇잖아. 니들도 어렸을 때 엄마가 막 영재를 키우려고 했던 애들도 있을 거고. 그치? 너희들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순간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가보면 내가 게임을 하고 있고 어느 순간 가보면 또 선생님 다이어트 할 때 그렇거든.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잘하고 있죠. 지금 5kg 넘게 빠졌어요. 잘했죠? 힘들어요 지금. 이쯤 되니까 이제 막 먹고 싶어. 먹고 싶은데 나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금 난 나를 지키고 있는 거지. 너희도 너희를 지켜야 되는 거야. 어떻게?
게임의 유혹, 이성의 유혹 되게 많지만 지키기 진짜 어려운 게 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알겠지? 거기까지 알겠죠? 안 어렵죠? 수호제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잘못 간직하였다가 나를 잃은 자이다. 자, 여기 중요해. 잘 나와 여기. 나는 나를 잃은 자이다. 그럼 얘가 뭐야? 현상적 자야, 본질적 자야? 이걸 잃었다고 했으니까 얘가 본질이야. 얘는 현상적 자지. 현상적 자, 현실적 자. 그냥 나다. 나를 잃은 자이다. 자,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 지금 문제에 보면 거기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장기로 귀향 온 후에 홀로 깊이 생각하면서 귀향 오기 전에 자신의 행적을 떠올리는 장면이지 이제. 연결하면서 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들어. 이렇게 좋은데 빠져들 수가 있나? 과거에 빠져들어서 있었어. 10년 동안 그랬어. 그래서 내가 처지가 바뀌어서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무에 비단도 포를 입고 미친 듯이 대낮에 큰 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이 12년을 했어. 또 처지가 바뀌어 함경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를 벌이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에 달려와 멈추게 되었다. 자, 이 사람의 행적을 보는 거야. 자, 과거 행적을 보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현상적 자, 본질적 자. 지금 본질적 자. 이런 양상을 이런 시인들과 이제 비교해가지고 내는 출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수빈아 너무 졸립니? 정신 차려봐. 어디 늦게 잤지 너? 숙제하다가. 는 아니야? 그마저도 아니야? 너를 잃었었구나. 뭐 하다 그랬지? 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오니 이제부터 잘 보세요.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어버렸대. 어릴 때는 과거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들었대. 그 다음에 처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벼슬길에 올라서 밑줄 미친 듯이 대낮에 큰 길을 뛰었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정치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대낮에 큰 길을 뛰어다녔대. 과거 공부하느라 정신을 잃었었고 과거 공부 매진 열정 정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귀향을 오고서야 멈추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봐봐. 이 시점에 와서 내가 나를 돌아다 보니 이때에는 나도 땀이 흐르고 들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자, 나는 나에게 말하기를, 저기서 나는 나에게 말하기를, 여기 이상적 자에게 말하기를, 현상적 자가 이상적 자, 본질적 자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자, 그럼 봐봐. 삶의 중심이 누구여야 되는데? 삶의 중심이 누구여야 되는데? 본질적 자아여야 되고, 가치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소신이 내 것이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세속적인 것에 휘둘려 살았지. 그치? 이거는 세속적 가치에 휘둘려 산 삶이야. 자신만의 가치와 자신의 소신,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에 휘둘려 산 거야. 그것도 막 정신없이 미친 듯이 거기에 매진한 거야. 그치? 그때 뭘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기가 지켜야 되는 자기만의 소신과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내가 뭐하고 사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았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너 누구야? 넌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정말 이게 맞아?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여기 온 거 아니야? 아니면 혜신이 부른 거야?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그 본고장으로 왜 돌아가지 않고 이러고 있어? 알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세속적 가치에 매몰돼서 살아왔던 그런 삶에 대한 반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어디냐면 여기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나중에 배워요. 도산 12국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2학년 가야 배웁니다. 1학년 때는 예습으로는 배울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 우리 그때 하다 말았던 거 부분에도 1부만 나와 있어. 거기에 제10국에 보면 이황 써놓기만 하세요. 제10국. 거기에도 보면은 자기가 벼슬을 하겠다고 과거에만 막 매달려 살았던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고 벼슬에만 매진했던 순간을 반성하는 시기가 나오거든요.
자, 걔랑 연결해서 나와요.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리고 과거 시험에만 매달려 살았던, 매진했던 삶. 반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매치가 또 돼서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요. 자, 끝끝내 나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 돌아오자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했다. 자, 그래서 끝끝내 나라는 것은 역시도 뭐야?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는 건 본질적 자아가 그랬다는 거죠.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공께서도 그의 나를 읽고, 자, 여기 오를 써놓은 것 같아요. 이 책은 구분하기 좋으라고 한자로 써놓은 것 같아요. 안 써놓고, 그치? 써놓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그렇게 힌트를 해놨네, 문제에. 이렇게 중간에 가로 열고 나 오자가 써있는 게 본질적 자아예요, 얘네 이 책은. 땡큐는 땡큐. 그죠? 자, 그랬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그 본질적 자아를 붙잡아서 머물렀다. 유독 나의 큰형님만이 그런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단정히 수호제에 앉아 살고 계시니, 즉 그 나를 그 형이 큰형님도 작은 형님도 나도 나를 잃고 이렇게 귀향을 와 있는데 유독 큰 형님만이 그의 나 본질적 자아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형은 이런 가치관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지키고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사하게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것이 큰형님께서 그의 거실에 이름을 붙인 까닭일 것이다 라면서 결론이 나왔죠. 큰형님께서는 항상 말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현이라고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하여, 그것이 본질적 자아죠. 이것으로서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였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핑계대는 말씀이시다. 그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 원래 형님은 대단한 뜻을 가지고 계시던 분인 거지. 근데 그냥 뭐라고? 그냥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셔서 나는 지키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야 라고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형은 되게 깊이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던 분인 거고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해서 하신 거지.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맹자가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하면서 성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드디어 내 스스로 말한 것을 써서 큰 형님에게 보이고 수제의 기록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죠.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깨달음을 기로 삼는다, 기록으로 삼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내용 구성 이해되시죠? 자, 3번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나의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인 거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아니죠? 처음에 뭐야? 의아함을 생각했죠? 첫 번째. 두 번째,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귀향 오기 전에 행적을 떠올리면서 청찰과 반성을 하고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앞으로 갈게요. 규범가 갑니다. 규범가. 오늘 조금 빡시더라도 다 할게요. 자, 선생님이 규범가를 설명하기 전에 오른쪽에 시조가 있어요. 시조. 그거를 조금 빠르게 하고 뭐할게요? 그 시구도 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제가 이제 문제풀이에서 아주 좋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으면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가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시조로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이거 제일 싫어요. 근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97 되겠다.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현대시들, 이게 고전시거든.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얘가 선지에 나왔다는 건 발문을 우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문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보는데 발문이라는 건 문제 말하는 겁니다, 문제.
여기서 뭐냐면 별표 A와 역할이 유사한 걸 찾으라는 거지, 그치? 그럼 A라는 거는 뭐냐면 A가 뭐니? 약수라고 돼 있어. 약수. 이 약수의 역할, 그치? 그럼 얘는 뭐니? 소재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재의 기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어떻게 판단하죠, 이거를? 늘 얘기하지. 항상, 상황. 맥락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야, 그치? 이 맥락상 이 약수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소재의 기능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화자의 상황. 과 유사한 거 찾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화자의 정서와 유사한 거 찾으라고 하거나 표현 방식이 유사한 거 찾으라고 하거나 이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5개를 선지를 주는 경우는 이 중에 하나야. 근데 너희들은 해보지도 않고 그냥 쫄아버린다고 그냥. 뭐야?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시조를 미리 많이 보고 가라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본 시조면 쉽잖아. 그지? 근데 처음 보는 시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막 쪼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니? 고전 시간에 결국은 그 옛날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국의 인명, 지명, 고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어려운 말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뭘 찾으려고 노력해내면 상황에 따른 정서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어떤 시든지. 알겠죠? 이거에 의해서 파악되는 거. 그지? 아니면 표현 방식.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고전 시간은 당연히 공부를 하실 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장르상, 형식상 특징이 있어.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오늘 배우게 될 이런 가사 작품 같은 경우는 길기 때문에 이걸 너희들이 읽고 해석하는 건 당연히 돼야 돼. 고전 공부할 때. 읽고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익숙하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꼭 밑에다 쓰지 말고 그냥 읽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읽는 연습을 하시고 당연히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때 여기 지금 보시면 얘는 그렇게 안 되네. 교과서나 이렇게 시험 같은 거 보고 나면 안 외워도 되는 그 어휘들은 보통 밑에 각주로 달려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안 외워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은 각주로 달려있는데 당연히 해석을 하고 해석에서 똑같아. 그 다음부터 현대시랑 똑같아. 뭐랑 똑같아? 상황에 따른 반응 찾고 표현성 특징. 이게 다 나옵니다. 끝이야. 이게 출제 요소 끝이야. 자, 규원가를 해야 이걸 할 수 있겠죠? 일단은 갑니다. 규원가 하다가 시간 되면 쉽게 너무 쫄지 마. 엊그제 접었더니 거기 규원가 제목부터 보자. 제목. 해석은 됐니? 해석이 아마 해설에 있을 거야 뒤에. 그러니까 뭐 막 하나하나 받아 적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흐름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갈 겁니다. 규원이라는 건 뭐냐면 규 쓸게요. 규는 안여자에 거쳐요. 안여자에 거쳐. 여러분 규방가사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규는 안여자에 거쳐입니다. 그리고 원은 무슨 뜻이야? 원망하는 노래입니다. 하늘 알겠니? 원망하는 노래야. 그럼 끝났어. 안여자가 방 안에서 원망하는 거야. 누구 원망하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조선시대 여자가 이름 있어 없어? 이름 있지? 양반이에요. 양반인데 여자라고 해서 이름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양반인데 여자의 경우에는 유씨 부인, 박씨 부인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조선의 두 무늬는 헌안설원하고 신사임당 정도밖에 없어. 나머지 다 남자야. 이름이 있다. 남자야 남자. 알겠지? 아니면 기생. 기생 근데 이름은 뭐야? 랑, 홍랑, 계랑, 황진이 이런 애들. 그치? 그런 애들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양반 여인이 여류 문인이 방 안에서 원망하는 노래라면 누굴 원망하겠어? 남편. 그러면 조선시대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고전 시간은 주제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형식화돼 있다. 정형화돼 있다라고 얘기했고 양반인 여자가 남편을 원망하는 건 뭐겠어? 남편이 안 사랑해주는 거지. 이때는 정략 결혼이 대부분이니까 양반들은 특히 사랑 없이 결혼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와서 남자가 뭐야? 그 당시에는 양반인 남자는 처벌도 됐잖아. 법조는 원래 안 됐었대요. 원칙은 일부일치인데 일부일치이긴 하지만 처벌은 안 된다라는 건 없었죠. 축척제도가 있었지? 그러니까 막 남자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아무렇게나 사는데 여자는 어떻게 돼? 그 당시 집에 있어봐. 집에서
삼종지도. 아버지를 따르다가 남편을 따르다가 나중엔 아들까지 따라야 되면서 집안에서 칠거지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이 생기겠지. 알겠죠? 자, 조선 초기 가사는 양반 사대부를 중심으로 창작되었으나 점차 작자층이 분야들까지 확장돼서 내방 가사가 유행됐다. 조선조 봉건사의 빗줄, 여성의 경우 외로움과 고달픔, 솔직하고도 절절하게 노래했다. 대꾸나 비유 등 여러 표현 기교와 고사를 많이 써서 그랬지. 중국 고사, 지명, 인명을 많이 사용할 거라는 거지. 작품 전체를 화려하고 우아하게 이끌었다는 점에서 최고의 내방 가사다. 배운 여자, 똑똑한 여자. 됐어요? 자, 갑니다. 읽어야 돼. 얘들아, 가사는 가사의 종류, 가사의 특징은 뭐였니? 가사의 특징 뭐였니? 해석이란다. 형식상 특징. 떠나. 가사는 시조는 단각, 짧잖아. 그치? 거기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풍성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무한정 길어집니다. 사음보 연습제. 시조와 마찬가지로 조선 초에는 사대부를 중심으로 해서 창작이 됐기 때문에 주제가 당연히 뭐예요? 자연, 충, 효, 학문의 길 이런 거였다가 점점 뒤로 오면서 가사의 내용이 달라진다. 자,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은 내방 가사의 성격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정도는 읽어보시고. 자, 갑니다. 엊그제 젊었는데 하마어이 다 늙거니 어쩌다가 벌써 이렇게 다 늙었지? 이런 얘기야. 소년행락이라는 거는 어린 시절에 행락 즐거운 일을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뭐 말해도 속절없다, 소용없다 이런 얘기야. 소용없다. 너희들은 아직 이게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선생님은 이런 느낌을 안 느껴. 오늘 거울을 보면서 어쩌다 이렇게 늙었지 내가 어린 시절 막 생각하니까 일러도 소용없다. 늙어서 서른 말씀 정서니까 알아야 돼. 서러운 정서야 정서. 하자고 하니 목이 메어온대. 얼마나 슬프면 그지. 자, 이 정서 화자에 두드러진 정서니까 이 사람 지금 서러운 거야.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들어볼까? 부생 모육 부모가 낳고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길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 북의사회라 그런 거고요. 신고 매우 진짜 신라면 할 때 그치? 맵게 고생했다는 얘기니까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야. 이내 몸을 길러냈지. 공우는 공작부작 들어봤죠? 높은 벼슬에 백필은 못되어도.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끊기는 거야. 자, 얘가 꼭 산문처럼 생겼지만 음문인 이유.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어이 단을 거니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한 줄을 사음보로 구성해 놨죠. 읽어야 서른 말씀 하자니 목입니다. 알겠죠? 문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군자호구, 군자는 알죠? 인품이 훌륭한, 덕이 높은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호구, 좋은 배필, 좋은 아내. 원했는데 자, 삼생의 원업이요. 원망스러운 업보야. 너네 업보 들어봤지? 업보. 월하의 연분이다. 자, 월하 노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남녀간에 연결해주는 사람이야. 중매쟁이야, 중매쟁이. 월하의 연분으로. 자, 장한유엽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서. 자, 장한유엽이라는 건, 장한이라는 건 너네 장안에서 유명하다, 뭐 장안의 뭐 화제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 지역 사회에서 유협이라는 거는 그 막 떠돌아다니면서 막 놀고 즐기고 이러는 애야. 양아치. 날라리. 경박자. 가볍다. 경박하다. 경박한 남자를 다시 엄마 아빠가 나를 고이 고생해서 길러서 최고의 막 높은 벼슬의 아내까지는 꿈꾸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자, 이게 지금 다 뭐냐면 약간 운명론적으로 보고 있죠. 이게 내가 뭔가를 전생에 잘못 살았나? 아니면 월화노인의 심술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약간 운명론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꿈같이 만나셔라는 건 얼결에 만나 있던 거야. 결혼을 했어. 내가 사랑해서 한 게 아니야. 당시에 용심하기를, 용심, 마음을 쓰다. 한자어를 많이 하면 사실 고전할 때 유리하긴 해요. 그게 마치 살얼음을 디디는 것 같아. 알겠니? 그렇지 않죠? 3호 28은 무슨 뜻이냐면 3호 15, 28에 16이지? 묘나이 때는 너희 나이 때. 그거 겨우 지나서 천연이 뭐야? 천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지? 여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절로이니.
니네가 때가 진짜 제일 예쁠 때란 뜻이야. 싫어? 겨우지나 천연여지를 절로 있니?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을 했거든? 이런 얘기야. 내가 결혼할 당시에 어땠단 얘기야? 엄청 곱고 예쁠 때 결혼했단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 봐봐. 지금 처음에 시작은 뭐라 그랬냐면 엊그제 젊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다 늙었지?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무슨 뜻이야? 지금 현재 나는 늙었어. 늙었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를 한번 떠올려보는 거야. 옛날에 나 이랬었는데 15, 16살 겨우 지나서 이제 막 결혼을 했어. 연광이 훌루라고, 연광이라는 건 세월을 말하는 거죠. 빛광자를 쓰면 빛이 해가 졌다 떴다 이러니까 빛이 세월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훌훌 날아가는 것 같다는 얘기니까 그 세월이 엄청 빨리빨리 날아가고 조물이 다시아야. 다시라는 건 시기가 많아 이런 얘기야. 시기가 많다. 셈이 많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봄바람, 가을물이. 자, 봄, 가을이 계절의 순환. 계절의 변화, 계절의 흐름. 결국은 뭐야 이게? 시간의 흐름이지. 자, 배울이 북진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배울이 뭐예요? 배울. 배울. 알까? 배울. 배울이 뭐냐면 배야 배. 옷감 알지? 옷감. 옷감 어떻게 짜는지 알지? 옛날에 이렇게 배틀 알지? 배틀. 배틀로얄 말고 배를 짜는 틀. 거기 보면은 시실과 날실이 있어서 실이 이렇게 하나씩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틀이 있어. 그럼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날실들이 지나가면서 촥 올리면 옷감이 짜지는 거야. 뭔지 알지? 그때 얘를 내가 손으로 하나하나 끼면 힘드니까 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어긋나게 놓고 그 사이로 북이라는 게 확 지나가면서 실이 확 지나가게 만들어 놓은 게 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배울이 북이 확 지나가듯 빠르다는 얘기야. 빠르다. 세월이 쏜 화살 같다랑 같은 의미야. 이거 들어봤죠? 세월이 쏜 화살 같구나. 그럼 화살이 천천히가 슉 이렇게 지나가지. 엄청 빠르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뭐뭐하듯이라고 했으니까 지규. 설빈환이라는 건 뭐니? 설비. 느낌 있지 않아? 설. 눈 같아. 뽀얀 자태. 알겠어? 화안. 얼굴. 세안할 세안. 뭐야? 설빈환하면 아름다운 모습이야. 아름다운. 미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설빈환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긴 한데 고운 머리채와 아름다운 얼굴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미 설하고 화에서 끝나지 않았니? 뽀얗고 아주 꽃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그게 어디에 두고 면목가증이라는 건 뭐니? 얼굴이 눈, 목자지 생긴 게 가증. 증이 뭐야? 증오. 이상해진다고. 못생겨졌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세월이 막 흐르면서 설빈화는 긍정적인 거고 얘는 플러스야. 그게 어떻게 됐어? 남에게 미움을 살만한, 증오를 살만한 그런 외모가 됐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 알겠지? 늙음을 한탄하는 거야. 배웠구나 이렇게 되고 있어. 이 얼굴을 내가 봐도 이런데 어느 님이 날 괴쏘냐? 괴다 뭐라고 했더라? 윤재 기억나? 괴다. 사랑하다. 잘했어. 사랑이 주겠느냐. 알겠어? 내가 봐도 내 얼굴이 이런데 스스로 참교하니 스스로 되게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느끼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해?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내 스스로가 이렇게 부끄러우니 나 스스로가 이렇게 당당하지가 못한데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이 부분까지가 기거든요. 기승전결해서 기인데 기의 내용은 뭐 하는 거죠 지금? 기의 내용 정리해보면 뭐예요? 과거를 회상하지. 그지? 맞지? 옛날에 남편은 어떻게 만났고 옛날에 내가 어떻게 생겼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이렇게. and 뭐하고 있어? 늙음을 한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까지 읽고서 내용이 파악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볼게요. 이 여자의 지금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죠. 그죠? 탄식 그게 느껴지는 거야. 자, 335 야유원. 야유원은 기생집인데요. 새 사람이 나온 거냐? 새로운 뉴 페이스.
싸이가 불렀던 뉴페이스 있죠. 누구 얘기하는 걸까? 남편 얘기하는 거야. 남편. 야, 이 남편 놈아 335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야유회 갔냐? 거기에 세 사람 났냐? 이랬어. 자,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읽으라고 했어. 꽃이 피고 날이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집에 오지를 않아. 이 인간이. 알겠어? 이 남편이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 더 찍고 갈 게 뭐냐면 니네 정읍사랑 서경별국에서 배운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연결돼서 잘 출제되니까 잘 볼게요. 야유원의 세 사람이라는 것은 아내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주는 새로운 이성의 유혹. 그럼 이런 게 나타나는 고전 시가가 있었어. 그치? 당연히 나와서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면 정읍사라는 작품에서요. 즈데랄 디디우세라 라는 표현이 나왔어. 기억나? 정읍사가 뭐였냐면 행상당한 남편을 기다리는 거잖아, 아내가. 근데 그 남편이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달아, 높이군 도다샤, 머리군 빛이 오시라 이런 거 기억나요? 높이 올라 멀리 비춰줘서 우리 남편을 지켜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진데랄 디디오세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이게 진데라는 것이 험한 곳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것도 있었어? 이성의 유혹도 있었어. 기억나요? 두 번째, 서경별곡에서는 되게 적극적인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만 해준다면 나는 여기 있는 거 다 버리고, 그지? 질산배 바리고, 그지? 존나노이다 그래, 그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라곤 존나노이다라고 했거든?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 대동강까지 와서 이별의 상황이 됐을 때 사공을 막 원망하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네가 지금 네 아내가 얼마나 넘난지 몰라서 얼마나 물러난지 몰라서 지금 그거의 배를 내 이문 신고 지금 가냐? 가면 건너편 고질 먹고리유리다 라는 거 기억나죠? 우리 남자, 내 남편, 내 짝, 내 님이 건너편으로 가면 건너편 고질 먹그리오이다 라면서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의 꽃, 이 꽃도 역시 이성의 유혹.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 부분에서 밑줄을 쳐놓고 여러 작품 중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 골라라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정해진 거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 편이 뭐냐면 하얀 말을 타고 와 진짜 완전 양아치네 양아치. 그 편.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명품 시계에다가 막 스포츠카 끌고 다니면서 가진 멋을 다 내고 있는 남자를 생각하면 돼. 알겠지? 와이프는 뭐 어떻게 하고 있든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든 관심도 없고 자기 혼자 막 풀세팅하고 나가가지고 노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무 싫지? 하얀 말과 이 스포츠카지? 금편, 명품 시계야. 알겠지? 금 이렇게 채찍을 들고 어디 머무는 거냐. 원근 지리를 모르거니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모르니 소식이야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어. 연락도 안 되는 거야. 인연을 그쳐신들 이게 중요해. 인연을 끊고 싶은들 어떻게 이게 핵심이야. 생각이야 없을 소냐.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중요한 건 그거지. 남편이 개차반이어도 안 좋아하면 되잖아. 무시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잘생겼나 봐. 그치? 생각이 없을 거냐? 생각이 난다. 얼굴을 못 보거든. 여기 나오잖아. 그립기나 말지 좀. 알겠어? 인간이 얼굴도 안 보여주면 날 찾지도 않으면 그리워하지나 말지. 그리워. 이해됐어요? 1년이 12때라는 거는 뭐냐면 12때라는 거는 24시간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12간지 있잖아요. 그 12간주로 나누니까 12때가 되는 거야. 2시간씩. 시간이 하루야, 하루. 이해됐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런 표현이 나와. 고전시가에 보면. 길기도 길구나. 30날, 30일이지, 한 달. 지루하다 누가 없으니까. 누가 없어. 이미 내 옆에 없잖아. 그러니까 길기도 길구나 그런 거야. 자, 옥창에 심은 매화를. 자, 매화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옥창에 심은 매화를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느냐.
겨울밤 차고 찬제 자취는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긴제 구준비 무슨 일이고 삼춘하류 호시절에 경물이 씨름없다. 눈치챘어요? 고전 시가에는요 이렇게 계절적 감각이 드러나는 것들이 자주 등장하고요 되게 전형적으로 등장합니다. 옥창의 심금 매화부터 시작했어요. 몇 번이나 피고 졌냐 이거 뭐야? 시간에 경과를 말하는 거지, 그치? 매화는 사시사철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완전 추운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피는 거란 말이야. 제 계절의 흐름이 나타나. 그 다음에 겨울밤 나타나. 겨울밤. 거기에 자취는 막 진눈깨비 같은 게 막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름날 구준비. 그 다음에 삼춘하류는 봄. 됐니? 계절이야. 겨울밤. 그 다음에 여름날. 그 다음에 봄. 됐죠? 근데 이때 봐봐. 구준비. 그 다음에 자취는. 이거는 아름답게 내리는 비나 아름답게 내리는 눈이 아니거든요. 그럼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화자의 처지를. 어려운 말로 환기. 어때? 느낌이 쓸쓸하잖아. 꿀꿀하잖아. 그치? 외롭고 그럼 화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거야. 그럼 질문.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물을 끌어다가. 원래 화자랑 상관없이 존재하는 건데 끌어다가 쓰는 거 우리가 뭐라고 말해? 감정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잘하는데 객관적 상관물. 이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여기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전 소설에 고전 그 시가에서 객관적 상관물은 미친 듯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적용을 잘해야 돼.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신에서 물론 외워야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객관적 상관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객관적 상관물이 이런 걸 왜 보여주냐는 거야. 왜? 여기서 만약에 자체 눈이 아니라 예쁘게 내리는 한방눈이면 안 어울린다는 거지. 부슬부슬 내리는 예쁜 비면 안 어울린다는 거야. 막 아주 지리멸렬하게 내리고 지겨 죽겠어 아주 일팔자. 알겠지? 정말 기분 나쁜 눈 있잖아. 왜? 기분 좋은 눈이 아니라. 그런 걸 보여주는 이유는 화자의 처지를 불러일으키려고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화자랑 상관없이 존재하는 애들인데 객관적인 상관물이 된다. 됐죠? 자,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삼춘하류 호시절에 그 좋은 시절에 경물, 경치나 이런 사물들이 별표 씨름 없대. 씨름이 없다.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거지? 아무 생각 없다. 왜? 여기 가을 하나 안 했네. 가을. 가을. 가을도 있어. 가을. 됐지? 아무 생각 없어. 왜? 임의 부재. 임이 없잖아. 하나도 신나는 일이 없는 거야. 잊지, 빨리 잊어버리지.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이 상해 올제. 자, 실솔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해요. 이거 안 했네요. 실솔.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맞네. 상해 올제. 이거 보고 그런 거구나. 미안해. 그지? 그지? 귀뚜라미는 상해 올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감정이입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거 실솔 외우셔야 돼요. 실솔. 귀뚜라미예요. 가을을 나타내는 거고 설사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만 많다. 자, 뭐야? 정서가 다 나왔지. 한숨이 나오고 그치? 서럽고 눈물이 계속 나. 햄, 해안이. 햄 외우셔야 돼요. 햄, 생각. 많다? 엄청 많다. 얼마나 힘들면 있잖아 얘들아. 아마도 모진 목숨은 어떻대? 죽기도 어려웠어. 얘들아 어때? 극단적 생각까지 들었다는 얘기야. 그치? 남자들 잘해라. 여자들도 그렇지만 의리를 지키고. 그치? 그거 자신 없으면 결혼을 하지 마. 그냥 바람 필 것 같으면 그냥 결혼하지 마. 알겠어? 남 인생 망치지 말고 혼자 살아. 즐기면서. 자,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웠어. 와, 여기까지가 승. 자, 승의 내용은 뭔 것 같아요? 누구를 생각해요? 계속 남편 생각하지? 남편에 대한 원망.
근데 원망의 정도만 있어? 모두 있어. 슬프지. 그렇지. 그립고 슬프고 그렇지. 서글픔. 그리움과 서글픔. 너무 잘 쓰지 않았니?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우리가 읽어도 너무 슬프지 않니? 그치? 자, 여기까지가 심이에요. 잠깐 쉬어야지 여러분도 살겠죠? 잠깐 썼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워요? 따라올 수 있겠어? 그래, 아유, 잘한다. 귀여운 거 어려운데 잘하네.